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관절이나 척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요. 안면마비, 또 떨리고 저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한의학적으로도 여러 방법의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봉독 약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벌에서 추출한 성분을 약침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부작용이나 봉독 약침을 피해야 하는 경우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봉독 약침의 원리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비틀즈의 I wanna hold your hand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의학의 치료법 중에는 봉독요법도 있습니다. 이 봉독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치료에 쓰이는지도 궁금한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길 가다 한의원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네. 봉독이라는 그렇죠. 문구가 써 있는 한의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봉독요법, 봉독 약침이라고 하던데요. 네. 먼저 이 봉독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게 봉독이라는 말은 이게 벌의 독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벌이 이제 침을 쏠 때 나오는 어떤 투명한 단백질 성분의 독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봉독에는 우리 몸에서 아주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보는 염증을 강력하게 완화시켜주고 또 흐트러진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봉독이라고 하면 자연에 있는 벌의 독 같은 경우는 그게 어디서 자랐는지 무엇을 먹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걸 이제 봉독액을 안전하게 이제 정제해서 그 주사액처럼 만들어서 인체 부위에다가 침을 놓는 거, 그리고 약물의 효과를 놓는 것은 이제 봉독 약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독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멜리틴이라든지 아파민이라든지 히스타민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봉독의 주성분인 멜리틴 같은 경우는 아주 염증 작용을 강력하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아파민 같은 경우도 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근육이 많이 긴장된 것들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요. 네. 사실 이제 벌침에 쏘이게 되면 붓고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독을 이제 약으로 쓴다는 약간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네. 네. 참. 이 벌에 그러면 독의 부분만 추출해서 이걸 정제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독을 가지고 독을 치료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벌의 독이라는 것은 이제 벌이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독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몸에다가 주입을 해서 우리 몸에 이제 흐트러진 이런 면역 체계를 발휘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 벌의 독에는 그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벌은 그 독만 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몸에 유해한 성분, 유해하지 않은 성분들을 이제 분류해서 추출하고 정제해서 쓰는 것을 이제 봉독 약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벌을 직접 환자 몸에다가 벌집에서 쏘게 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방법으로서 이제 벌에서 독을 안전하게 추출하고 그 주입하는 양이라든지 농도라든 걸 그 조합해 갖고 적절하게 자극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봉독이 좋다고 해서 일부러 벌에 쏘이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예. 모든 병도 마찬가지지만 벌침이 효과는 좋지만 모든 병에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나쁜 성분은 좀 걸러내고 좋은 성분만 추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추출된 이 벌독 자체를 이제 정제해서 농도를 조절해서 적절한 부위에다가 이게 침을 놓고 그다음에 약물을 주입하는 게 바로 이제 봉독요법이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유할 수 있는 성분, 또 불필요한 성분, 또 불안정한 성분, 또 오염된 성분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우리 몸에 정말
효과적인 성분, 그 치료에 좋은 성분만 아주 농축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이게 벌침을 맞으면 막 알레르기 생기고 뭐 가렵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만 또 제거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독을 약침으로 놓는 건데 어떤 방법인 건가요? 뭐 주사를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아무래도 것 뭐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주사기처럼 같은 걸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아, 예, 예, 인체 예. 부위에다가. 그래서 예. 봉독 약침은 이제 주사 형태로 놓지만 우리가 주사 같은 경우는 뭐 근육에다 놓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봉독 약침이라는 것은 이제 한의학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로 놓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경혈이라고 하지요. 그 경혈하고 피부하고 근육에다가 또 약침을 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일반적인 주사와 달리 이제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서 놓는 부위도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자극할 거냐에 따라 이제 깊이도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효과를 뭐 정확하게 조절할 수 위한 적정량을 위해서 농도나 용량을 맞춰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어느 부위에다가 놓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약침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경혈이라는 부위에다가 기혈을 순환시키는 경혈이라는 부위에다가 물리적인 자극도 줄 뿐만 아니라 예. 그 약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화학적인 작용까지 같이 하니까 두 가지 효과를 다 동시에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네. 이 봉독이 약이 된다고 해서 이제 막 놓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아주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깊이로 잘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에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질환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 봉독 약침이 아무리 좋다 해도 만병통치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질환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예. 앞에 말씀드렸지만 봉독 자체 내에서 세포막을 파괴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해하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조절하는 이 멜리틴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또 관절염 중에 특히 뭐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면역계 불균형이 생긴 것들을 조절해주고 아울러서 뭐 퇴행성 골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런 관절염에 효과적이고요. 그 외에도 뭐 3차 신경통이라든지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통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울러서 뭐 근육이 통증이 생기거나 뭐 경련이 생기거나 이럴 때도 그것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염증을 좀 가라앉게 해주고 가려움증에도 오히려 또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예.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봉독과 벌침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다른 거죠. 엄밀히 예. 말하면 좀 다르거든요. 벌침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벌을 직접 갖고 이제 쏘게 해서 이 벌침이 몸에 남겨지는 방식이라면 예. 봉독 약침이라는 것은 벌에서 안전하게 추출하고 그 독을 정제해서 인체에서 가장 유효한 성분만 뽑아서 그것도 농도도 조절하고 주입량도 조절해서 쓰는 것이 이제 뭐 봉독 약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침에는 봉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효과가 비슷하게 유도할 수 있지만 사실 뭐 감염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봉독 약침이 고안됐고 그러니까 봉독을 조금 더 정밀하게 또 안전하게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된 것이 바로 봉독 약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 봉독 약침의 역사랄까요? 언제부터 치료의 하나로 사용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됐거든요. 네. 고대 문명 발생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메소포타미아나 뭐 이집트 이런 데도 이 봉독 같은 것들을 사용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고요. 또 뭐 한의학에서도 이제 벌독을 봉독이라 해서 신경통이라든지 뭐 관절염 등의 효과 있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고요. 서양에서는 뭐 180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됐다고 해서 봉독이 조금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 위에도 이제 뭐 동물적인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소염 효과라든지 진통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시작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봉독을 제대로 추출하고 정확하게 조절하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이제 봉독을 추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봉독요법을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활용 범위가 너무 넓어진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소염 진통 작용뿐만 아니라 뭐 항암 효과 또 뭐 파킨슨병 이런 병에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서 이제 점점 치료 범위는 넓어질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관절염이라든가 척추 질환에 이제 봉독 약침이 쓰인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원리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봉독 약침의 가장 큰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통증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봉독을 뭐 천연 소염 진통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봉독에 포함된 그 주된 성분이 이 멜리틴이라는 것이 염증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아파민 성분 같은 경우도 신경계에 작용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근육 긴장들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척추 질환에 아주 유효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이제 봉독 자체는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성을 억제하고 또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염증을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조절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 긴장된 것들을 풀어주고 운동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질환에도 사용된다고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류마티스는요. 그렇죠. 네. 여기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원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면역 체계가 스스로 자신을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몸을 외부 침입자로 잘못 생각을 해서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런 장기라든지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기능이 떨어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역 체계가 불균형이 된 것에 독을 주입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을 하는 것으로 통해서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봉독요법이라는 것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 면역 질환,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관절이나 척추 질환, 또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들이 주는 통증 또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 봉독 약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봉독 약침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라든지 통증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멜리틴이라든지 아파민 성분 앞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포스프리파제 A2라는 이런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뭐 통증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실험적인 연구로 이미 다 입증된 거고요. 멜리틴이 강력한 항염 효과 그리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붓는 증상들 또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또 아파민 성분이 이제 신경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포스프리파제 A2 같은 거는 대개 이제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된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 관절염이라든지 척추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질환에서 생기는 이런 통증이라든지 염증을 가라앉히게 되니까 기능 회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봉독 약침은 특히 이제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서 어떤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그만큼 몸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빨리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붓는 것도 가라앉고 통증도 빠르게 완화가 되는 거죠. 네. 순환의 문제 또 어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어혈이 이제 한의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봉독
약침이 어혈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어혈이라는 것은 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어딘가 혈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어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돼 있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고인물이 더 썩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혈액이 정체되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압박이 되니까 통증이 더 오래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관절이나 척추 같은 부위에서 어혈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염증이나 통증이 계속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렇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봉독 약침이 바로 이런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봉독 속에 있는 포스포리페아제 A2 같은 성분,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는 어혈을 풀어주어서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되면 염증 부위에 산소라든지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노폐물이라든지 그런 염증물들이 빨리 없어지게 되니까 통증과 염증이 개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봉독 약침은 이제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관절염 같은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 효과가 지속적이고 또 자연적인 회복을 촉진하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어혈을 풀어주고 이제 피를 맑게 하는 기능을 기대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봉독 약침을 맞는 주기라든지 또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 이제 봉독 약침은 보통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시술을 해서 이제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봉독 약침을 맞으면 이 독이니까 그 독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잖아요. 예. 이게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가려움증이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계속 주입한다면 이런 불편감이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증상들이 가라앉을 다음에 또 다음 이렇게 자극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시술을 하고요. 또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또 발적해 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치료 간격을 조절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이렇게 시술을 받게 되죠. 예. 농도나 횟수도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까? 요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이제 예. 농도와 이제 치료 횟수는 뭐 환자분들의 어떤 상태나 뭐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초기에는 되게 낮은 농도에서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점점 농도를 높여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낮은 농도에서 어떤 정도 반응을 보이다가 적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독으로 잘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주입량을 늘려주게 돼야만 그런 반응을 느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은 농도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농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지요. 예. 이 척추 관절 질환에 있어서는 체중 관리라든지 식습관도 그렇고요. 증상 완화를 위한 여러 방법들이 조언되고 있습니다. 봉독 요법과 함께 동반돼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요. 이제 봉독 약침은 이제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 체중 관리하고 뭐 식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서 비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적절하게 운동을 해줘야만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치료 효과를 높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독 약침으로 통해서 통증이나 염증이나 이런 불편감들을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들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게 됐고요.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뭐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가면 염증이 사라져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런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지속 유발 인자들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한약의 치료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병에 지속되는 인자를 찾아서 그거를 제거해 줌을 통해서 병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병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약 치료에서는 이런 지속 인자 관리를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봉독 약침과 일반 침 치료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침 치료 받는 분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침 치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한의학의 원리에 따라서 인체 경혈에다가 침을 넣고 뭐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해서 통증이나 마비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냥 봉독 약침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침에다가 정제된 봉독의 어떤 활성 성분을 우리 몸에다가 주입해서 염증을 억제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봉독 약침 또한 뭐 어떤 인체의 경혈 부위에 놓기 때문에 치매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봉독의 어떤 양리적인 화학적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치료법은 각각 다른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치료로 함께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네. 대개 일반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일반 침 치료를 하지만 염증성 질환이 있거나 또 만성 질환인 경우 또 신경이 손상됐거나 또 면역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봉독 약침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봉독 약침 자체가 앞에 말씀드린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봉독 약침이 좋아하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사람들이 쓰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봉독 약침이 좋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반 침 치료와 봉독 약침을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침 치료를 하고 또 봉독 약침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봉독 약침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염증을 없애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봉독 약침을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침 같은 경우는 똑같은 원리에 쓰기보다는 그 병이 발생돼 있는 어떤 지속 인자들을 관리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무리해서 한쪽을 많이 쓰거나 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기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침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봉독 약침은 주로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활용을 해보게 되면 두 가지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그 봉독 약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부작용의 위험, 앞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개 이제 두 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소적인 이런 반응이고 그다음에 전신적인 반응이거든요. 아무래도 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 벌이 자기 살려기 위해서 이렇게 독을 배출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몸에도 들어오면 그만큼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국소적으로 보면 벌에 쏘이게 되면 이제 불그스름하게 반점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점점 붓고 그다음에 아프기도 하고 막 가렵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국소적인 반응이고요. 이제 전신적인 반응이 생기는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두드레기가 생긴다든지 심하면 뭐 호흡곤란이 생기기도 하고 뭐 현기증이 나타나고 혈압이 뚝 떨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든 치료에는 뭐 득이 되는 것도 있고 실이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효과가 분명한 이 봉독 약침 치료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봉독 약침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뭐 과민 반응 뭐 아나필락틱 쇼크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봉독 약침을 치료하기 전에는 소량으로 이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보고 치료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시술했다가는 전신적인 뭐 호흡곤란이나 이래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봉독 약침을 시술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 의해서 피부 반응 소량으로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적절한 농도와 시술 방법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한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혹시 그 전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척추 관절 질환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받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술 후의 회복 과정에서도 이런 봉독 약침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봉독이 강력한 소염 작용하고 수술 부위의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 좋게 했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것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근육이 경직된 것들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서 봉동 약침이 많이 활용될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치료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술 직후에는 봉동 약침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회복을 촉진하는데 활용되는 이런 봉동요법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것들은 정확하게 의료진의 판단을 통해서 협의 진료를 통해서 빠른 회복과 재활 치료를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봉동약침 적절하게 적절한 또 양으로 적절한 또 장소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광석의 나의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배우는 건강 이야기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책이요. 제목이 도파민 밸런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든지 이 균형이 중요하죠. 균형이 중요하죠. 네. 예. 요즘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예. 뭐 도파민과 관련된 유행어라던가 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도파민과 이 게임 용어 파밍의 합성어 도파밍이란 단어가 있는데 예. 이건 마치 도파민을 게임 아이템처럼 찾아다니는 트렌드를 도파밍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예. 또 뭐 예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도파민 폭발, 도파민 터진다, 도파민 쩐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네. 우리가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컨텐츠를 보거나 아니면 짜릿한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도 도파민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데요. 오죽하면 요즘 도파민 중독 사회다. 그리고 워낙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생겨났을까요? 네. 사실 도파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피곤하고 무료한 일상에 커다란 즐거움을 주는 쾌락 호르몬을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 지나친 도파민 분비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극적인 거, 그리고 좀 더 큰 자극적인 거,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우리는 더 자극적인, 더 많은 양의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도파민 밸런스 이 책을 쓰신 분은 현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과 교수로 국내 당뇨병 호르몬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안철우 교수신데요. 예. 책을 통해서 의학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도파민 과잉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파민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책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거죠. 예전에 참 재밌었던 것들이 지금은 좀 시시해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더 재밌는 걸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또 먹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도파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그만큼 이 책에서는 밸런스,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균형이 중요하지만 저자는 도파민 역시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이 쾌락 호르몬이 부족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게 과할 때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요즘처럼 도파민에 열광하는 상황에서는 디톡스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책은 도파민 디톡스 여정 3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단계가 중독인지 먼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2단계는
방해 요소를 멀리하는 겁니다. 예. 자꾸만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걸 멀리하는 거죠. 그렇죠. 3단계 이게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단계가 노력에 대한 보상하기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도파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찾는다라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온을 되찾는 것을 이 책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자가 직접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담 사례, 임상 사례들을 책을 통해 소개를 하면서 도파민 디톡스가 왜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디톡스에 성공했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 호르몬 명의이면서 내분비내과 교수인 저자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이 대사증후군 또는 당뇨 같은 호르몬 증상으로 진료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료해 본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이분들의 대사증후군, 당뇨 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데 네. 그 깊은 이면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럽니다. 표면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진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파민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죠. 도파민의 디톡스, 독을 빼는 게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단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아마도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니까 많은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고 듣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뇨 그러면 뭐 노인성 질환 뭐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예.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당뇨 진단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많다고 그래요. 물론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당뇨 증상 진단을 받는 분도 있지만 다른 원인 때문에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책에도 보면 20대 후반에 당뇨 진단을 받았던 A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잘 관리를 해서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호전이 됐는데 예. 최근 갑자기 다시 살이 찌면서 혈당 수치가 위험 단계에 이르러서 덜컥 겁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 때문에 고생할 것이 너무 두려워서 병원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의사와 함께 상담을 해보니까 1년 만에 다시 당뇨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이유는 그의 생활 습관 문제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어떤 생활 습관이 당뇨를 유발했을까? 이분이 매일 밤에 참 그냥 읽기가 되게 적적하니까 우리가 쇼폼이라고 그러죠. 짧은 동영상. 그렇습니다. 예.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다고 그래요. 아, 예. 이걸 보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으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보다가 잠들기 일쑤였다고 아하, 그럽니다. 잠을 잘 못 잤네요. 그렇죠. 먹는 거는 관리를 했는데 예. 수면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그 여파로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당연히 업무의 실수가 잦아지게 됐죠. 네. 스마트폰 중독이 쏘아 올린 이 문제가 짧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는 그 문제가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자가 최근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너무 많이 진료실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이게 무서운 중독이거든요. 도파민을 분비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 역시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독 그러면 뭐 마약이라던가 담배라던가 예. 알코올이라던가 상당히 극단적인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중독의 대상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코인이라던가 투자에 정신이 팔려서 일하는 시간 내내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본다면 이거 역시 중독이고 그렇죠. 밤마다 너무 하루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는 뭔가 보상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면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중독이라는 중독이다. 겁니다. 그리고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무언가를 구입하고
뭐 온라인이라던가 TV라던가 쇼핑 관련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 역시도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 이야기를 하면 도파민 이야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그 결과를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분비되는가 그 원리를 알고 이걸 디톡스를 통해서 절제하고 균형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도파민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 악순환의 고리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독과 가장 관련이 깊은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파민에 중독되는 것일까? 사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도파민 자체는 사실 중독성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파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활동이나 자극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중독됐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담배를 피면 이 니코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죠. 혈관을 타고 뇌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이 니코틴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을 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이때 우리는 담배를 피면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코틴이 뇌까지 도달하는데 고작 1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흡연 충동이 더욱더 강해지는 이유는 이 알코올과 니코틴 두 물질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패턴이 상당히 유사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만 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담배를 피고 싶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모두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파민이 지나치게 자주 분비가 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될까요? 알아차리죠. 예. 이렇게 하면 도파민이 자주 분비가 되고 더 많은 쾌감, 자극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해서 중독의 지름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건데요. 중독의 원리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는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내성 때문에 있습니다. 한 병의 술, 한 갑의 담배, 그리고 그 케이크 한 조각, 사실 설탕이 우리 뇌 중추에 도달하는 시간은 니코틴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근데 성에 차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담배 한 개 필요 안 되죠. 담배가 늘어나고 술도 한 잔 갖고 안 되죠. 마찬가지로 설탕도 자꾸만 더 먹어야 만족이 찾아오는 내성이 오게 된다는 건데요. 노력 없는 쾌감이 반복되면 삶은 어느새 중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중독과 내성, 그러니까 도파민 과잉이 주는 이제 부작용이라는 건데, 근데 또 이 호르몬으로만 따져보면 도파민은 꼭 필요한 호르몬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도파민은 두 얼굴의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쾌락을 유발하고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만들어내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책에 보면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생물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도파민 신경을 차단당한 쥐들 앞에 먹이를 뒀습니다. 반응을 살폈어요. 그런데 쥐들이 먹이에 관심도 보이지 않고 먹으려는 의지조차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 먹이를 놓고 먹여주니까 예. 의외로 먹이를 맛있게 먹더라는 겁니다. 네.
맛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계속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여주는 행동을 멈추자 쥐들이 결국 스스로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굶어 죽더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뇌 속의 도파민을 억제하거나 차단하면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노력, 의욕,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원동력 자체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먹고 싶지 않은 거죠. 예.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도파민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기 싫은 뭔가를 하게 되고 당장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죠. 도파민은 노력과 끈기를 만들어내고 기억력, 근육의 움직임, 습관의 형성, 집중력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자는 부족하거나 지나친 도파민 분비를 바로잡아서 균형을 되찾고 긍정적인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도파민 디톡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3단계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단계가 일단 중독행위 인지하기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2단계가 방해 요소 멀리하기, 3단계가 보상받기인데 책에 보면 고지혈증 환자였던 B 씨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콜센터 상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야식을 시켜 먹던 습관이 있었는데 네. 이걸 고치고 수영과 걷기 운동을 통해서 고도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이 뭔가 중독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방해 요소 멀리하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스마트폰에 있었던 배달 앱을 지워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을 두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심지어 이분은 광고도 피하고 일부러 맛집이 모인 거리를 삥 둘러서 피해가는 아주 극단적인 차단 방식을 택했다고 그럽니다. 책에 이걸 범주적 차단하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거든요. 심리적이고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자극이나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범주적 차단하기라고 그래요. 무언가 끊기 힘들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이 좋은데 단순히 어떤 음식을 피하는 걸 넘어서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 예를 들자면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광고라던가 어떤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물리적인 장벽을 둬도 유혹의 충동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너무 많이 처하기 때문에 아예 골목을 차단하는 싹부터 잘라버리는 범주적 차단하기가 도파민 밸런스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극단적인 방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식 중독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문제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저자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도파민 균형뿐 아니라 호르몬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책은 도파민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도파민 외에도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울감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세로토닌, 또 극심한 통증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엔돌핀, 사회적 유대감과 신뢰를 느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 또 수면과 생체 리듬 조절의 멜라토닌 등인데요. 호르몬 조절을 위해서 다양한 호르몬이 서로 함께 균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 음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책에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걸 먹어야 할지, 수면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호르몬 교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트레스, 이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상당히 친절한 설명을 해놓고 있는 호르몬에 대한 하나의 교과서라고 책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책을 보고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파민 밸런스 함께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들국화의 행진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